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에드거 앨런 포우의 두 번째 단편 도둑맞은 편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도둑맞은 편지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지나친 연구는 오히려 지혜에 방해가 된다. 세네카 1800 땡땡년 바람 부는 어느 가을날 어둠이 막 깔리는 저녁 무렵이었다. 나는 파리 교회의 생제르맹의 디노가 3층 33호에 있는 친구 시 오기스트 뒤팽의 조그만 서재에서 그와 함께 명상과 회포쓱 파이프의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적어도 우리들은 1시간이나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누가 밖에서 보았다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자욱한 담배 연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정신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뒤편과 하재를 나누었던 어떤 문제를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었다. 그것은 모르그가 사건과 마리 로제 살해 사건의 이면에 얽힌 비밀이었다. 그러므로 방문이 활짝 열리며 우리들이 잘 아는 파리 경시총감 지휘씨가 들어왔을 때는 무슨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은 그를 반가이 맞아들였다. 그는 야비한 면도 있었지만 대신에 유쾌한 사람인데다가 수년간은 그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석양 속에 그냥 있었으므로 뒤팽이 램프에 불을 켜려고 일어섰는데 쥐가 상당히 골치 아픈 사건에 대하여 내 친구의 의견을 들으러 왔다는 말을 듣자 불을 켜지 않고 다시 앉아버렸다. 숙고해야 할 문제라면 어둠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테니까 하고 뒤팽이 말했다. 또 당신의 묘한 버릇이 나왔군요. 총감은 무엇이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묘한데? 라고 말해버리는 습관이 있었다. 묘한 것 투성이 속에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가요? 뒤팽은 그에게 담배를 권하고 안락의자를 그쪽으로 밀어주며 대답했다. 그런데 그 골치 아프다는 사건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또 살인사건은 아니겠죠? 하고 내가 물었다. 아니요, 이번엔 좀 다릅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사건이므로 우리들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만 사건이 너무 묘해서 뒤팽 씨도 그 사건의 전말을 알고 싶어 할 것 같았어요. 간단하고도 묘하다. 뒤팽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죠. 사건이 너무도 간단해서 손댈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골치가 아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도리어 당신들이 실수를 했다는 말이군요. 그럴지도 모르죠. 총감은 낄낄거리며 아주 유쾌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어떤 면으로는 그 미스터리가 지나치게 단순하더군요. 뒤팽이 말했다. 아니, 그런 새로운 학설도 있나요? 좀 지나치게 단순 명료하다는 말이죠. 하하, 뒤팽 씨한테 여전히 못 당하겠군요. 총감은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그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다시 물었다. 의자 깊숙이 앉은 다음 총감은 담배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한 모금 길게 들이마시면서 대답했다.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부탁해둘 것은 이 사건을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누구에게든 발설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아마 나는 현직을 떠나야 될 것이요. 얘기해 보시지요. 아니면 그만두거나. 이건 뒤팽이 한 말이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고위청 부서로부터 궁중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가 없어졌다는 정보를 비밀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훔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훔치는 현장을 직접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그 사람의 손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디팽이 물었다. 그 문서의 성질로 봐서 그것이 그자의 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면, 다시 말해서 그의 계획대로 어딘가에 사용됐다면 당장 발생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뤄보아 확실히 그렇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좀 더 자세히. 내가 또 말참견을 했다. 그럼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 문서는 그걸 가지고 있는 자에게 권력을, 즉 힘이 있는 어떤 부서에 대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총감은 외교적 말투를 쓰기 좋아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디팽이 말했다.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제3자에게 그 문서가 폭로되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극히 신분이 높은 분의 명예에 치명상이 됩니다. 즉, 문서를 훔친 자가 그분에 대해 권세를 부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권세를 부릴 수 있으려면 문서를 잃어버린 사람이 훔친 녀석을 알고 있다는 것을 훔친 자 또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히. 내가 또 끼어들었다. 총감이 말을 이었다. 그 도둑은 신사다운 일이든 아니든 간에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행하는 D 장관이랍니다. 훔친 방법도 대담하지만 교묘하게 훔쳤지요. 문제의 문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한 장의 편지는 궁중의 기부인이 내실에 혼자 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있는 중에 마침 상대 권력의 고위층 인사가 들어왔습니다. 숨겨야 하는 편지를 급한 바람에 책상 위에 둔 채로 겉봉이 위로 넣고 알맹이는 재빨리 가렸어 다행히 편지는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D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살쾡이 같은 예리한 눈은 기부인의 얼굴에 떠오른 당황한 기색을 살펴 잽싸게 책상 위의 편지에 적힌 주소의 필적을 알아보았으며 편지에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대뜸 알아챈 것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물을 처리한 다음 그는 문제의 편지와 다소 비슷한 자신의 편지를 꺼내어 펴들고 읽는 척하다가 기부인의 편지 옆에 바싹 대놓았답니다. 다시 15분가량 공무에 관한 얘기를 하더니 나갈 때 슬쩍 기부인의 편지를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편지의 주인인 그분은 그것을 보고 있었지만 앞에 바로 제3자인 고위층 인사가 있었으므로 D 정관의 행위를 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관은 아무 소용없는 자기의 편지를 기부인의 책상 위에 놓은 채 유유히 나가버린 것입니다. 자, 이젠 자네가 말한 권세를 휘두르기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이 모두 나왔군. 도둑맞은 분이 훔친 녀석을 알고 있다는 것을 훔친 당사자 또한 알고 있으니까. 디팽이 나에게 말했다. 그렇죠. 이렇게 얻어진 권세는 지난 수개월 동안 매우 위험할 정도로 정치상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도난당한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편지를 되찾아야만 했지만 문제는 공공연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 절망 끝에 결국 나에게 일임했습니다. 당신보다 총명한 경찰은 찾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겠지요. 뒤팽은 자욱한 담비 연기 속에 파묻혀 말했다. 비행기 태우지 마시오.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지요. 총감 말씀과 같이 편지가 아직까지 정관 수중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편지를 없애버리는 것보다 조용히 가지고 있는 편이 유리할 테니까요.
편지를 어떻게든 써버리면 권세가 없어질 판이 아닙니까? 하고 내가 말하자 쥐가 동의했다. 맞습니다. 나도 그 확신하에 일을 해나갔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뒤 장관의 저택을 철저히 수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정관에게 들키지 않고 수색을 해야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었지요. 우리의 계획이 그의 의심을 사게 된다면 위험해질 수도 있을 테니까 특히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수색쯤이야 총감에겐 누워서 떡 먹기겠죠. 파리 경찰은 이런 일에 있어선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말했다. 네, 그야 그렇죠. 그래서 나는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장관의 습관은 우리가 저택을 수사하기에 더욱 편했습니다. 장관은 가끔 집을 비우더군요.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하인들은 주인 방에서 멀리 떨어진 방에서 자는 데다가 대부분이 나폴리 사람들이었으므로 웬만큼 술을 먹으면 그만 골아떨어지더군요. 아시다시피 나는 파리의 어떤 방이든지 어떤 서랍이든지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로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직접 D 장관의 집을 수색하지 않은 날이라곤 하룻밤도 없었습니다. 내 명예와도 관계되는 일이고 밝히기는 못하지만 보수도 막대합니다. 그래서 편지가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은 빼놓지 않고 샅샅이 수색했다고 생각합니다. 훔친 자가 나보다 훨씬 지능적인 것을 알고 나는 수색을 단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고 내가 의견을 내었다. 물론 그 편지가 아직까지 장관의 손에 있다 하더라도 집 밖에 감춰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뒤팽이 나의 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할걸? 왕궁의 현재의 특수한 사태, 특히 D 장관이 관련되어 있는 업무의 사태로 미루어 보아 편지를 금방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단 말일세. 금방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다니 하고 내가 물었다. 말하자면 비상사태에 찢어버리기 쉽게라든지. 오라, 그렇다면 편지는 확실히 집안에 있겠군. 장관이 몸에 지니고 다니지는 않을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2번이나 강도인 척하고 내 손으로 직접 몸을 뒤져보았습니다. 총감이 말했다. 그런 성가신 일은 안 해도 좋았을 걸 그랬군요. D도 바보는 아닐 테니 그쯤이야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겠죠. 뒤팽이 말했다. 아주 바보는 아니죠. 그러나 D 장관도 시인입니다. 나는 시인과 바보를 이웃사촌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총감이 말했다. 그렇죠. 나도 서툰 시 나부랭이를 지어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요. 뒤팽은 회포석 파이프를 심각하게 한 모금 빨며 말했다. 수색했던 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하고 내가 총감에게 말했다. 네, 나는 이런 일에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방마다 가구를 조사하고 서랍은 모두 열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능숙한 형사에게 비밀 서랍이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꼼꼼한 수색에 있어서 우리들의 눈을 속일 수 있는 비밀 서랍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얼간이죠. 사실은 극히 명백한 겁니다. 어떤 서랍장이든 간에 해당하는 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밀한 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1라인 0.2cm에 5분의 1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들의 눈을 속일 순 없죠. 옷장 다음엔 의자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쿠션 등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가늘고 긴 바늘로 사사시 찔러 보았습니다. 책상 윗면까지 뜯어봤는걸요. 그건 왜요? 간혹 책상이나 그런 비슷한 가구의 뚜껑을 뜯어 그런 곳에 물건을 감추는 예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또는 가구의 다리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다 물건을 넣은 다음 감쪽같이 뚜껑을 덮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침대 다리도 이런 목적으로 가끔 사용된답니다. 그렇지만 빈 구멍은 두들겨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말했다. 천만에요. 물건을 넣은 다음 가장자리에 솜을 잔뜩 틀어 박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안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감췄을 듯한 가구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뜯어 조각으로 분해할 수야 없었겠지요. 편지 한 장쯤이야 얼마나 되겠어요. 돌돌 말면 큰 뜨개질 바늘 만한 굵기밖에 안 돼요. 그까짓 거야 의자 다리 사이에라도 털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자를 전부 뜯어보지는 않으셨겠지요? 그야 그렇죠. 그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조사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의자 다리와 모든 가구의 틈을 도수가 높은 확대경으로 조사했습니다. 만일 최근에 뜯어본 흔적만 있었다면 당장 눈에 띄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톱밥 하나라도 사과만큼 크게 보이니까요. 악교 붙인 곳이 좀 떨어져 있다든가 틈이 조금이라도 뒤틀려 있었다면 대번에 눈이 갈 것입니다. 물론 화장대도 보셨겠지요. 판자와 유리 사이도요. 그리고 커튼과 융단은 물론이고 침대와 침구도 조사해 보셨겠지요. 그야 물론이죠. 이렇게 모든 가구를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는 집 자체를 조사했습니다. 집의 전체 면적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바로 옆에 붙은 두 채의 집도 포함해서 빠뜨리지 않도록 번호를 붙여 온 집안을 지난번과 같이 1평방인치씩 확대경으로 조사했습니다. 옆에 붙은 두 채의 집까지도요? 참으로 대단한 수고를 하셨군요. 네, 그랬죠. 워낙 보수가 막대하다 보니. 집 주위에 정원도 보셨겠죠? 정원은 전부 벽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았죠. 벽돌 사이에 있기를 조사해 보았는데 별로 수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D 장관의 문서들과 서재의 책들도 모두 조사해 보셨고요. 물론이죠. 모든 상자와 소포도 열어보았고 책도 보통 경찰들이 하듯이 다만 흔들어 보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일일이 책장을 넘겨보았습니다. 책 표지도 낱낱이 부피를 재보고 일일이 확대경으로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책은 재본했다면 그것이 눈에 띄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서점으로부터 배달된 몇 권의 책은 위로부터 바늘을 넣어서 세밀히 찔러 보았습니다. 융단 아래 마룻바닥도 조사하셨습니까? 물론이죠. 융단을 전부 드러내어 확대경으로 마룻판자 사이를 조사했습니다. 벽지는요? 조사하고 말고요. 지하실도 살펴보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착오가 있군요. 그 편지는 당신이 상상하듯 집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가 봅니다. 총감도 맥없이 동의했다. 그러니 디팽씨 어떡하면 좋겠소? 무슨 의견이 없소? 다시 한번 철저히 집안을 조사해 보는 것밖에는. 전혀 소용없는 일이죠. 아무래도 집안에 그 편지가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더 이상 좋은 의견은 없는데요. 물론 당신은 편지의 모양은 잘 아시겠죠? 하고 디팽이 물었다. 그럼요. 하며 총감은 수첩을 꺼내 잃어버린 편지의 내용과 특히 외형에 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설명이 끝나자 그는 곧 갔는데 나는 그때처럼 낙심한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 후 한 달쯤 지나 그가 다시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들은 전과 다름없이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의자에 앉아 파이프를 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궁금해진 내가 물었다.
그런데 G씨 도둑맞은 그 편지는 어찌 되었습니까? 결국 장관을 이길 수 없어 체념해 버렸습니까? 그 작자요? 에이, 지긋지긋한 녀석 같으니. 디팽씨의 말대로 더욱 철저히 재조사해 보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헛수고였습니다. 편지를 찾으면 제공한다던 보수는 얼마라고 하셨죠? 디팽이 물었다. 그야 막대하죠. 두둑한 보수입니다. 얼마라고 확실히 말은 못하지만 누구든지 나에게 그 편지를 찾아준다면 5만 프랑의 내 개인 수표를 스승치 않고 내놓겠다는 것만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해 두겠습니다. 그 편지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보수가 2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3배가 된다 하더라도 난 더 이상 편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G씨, 난 당신이 이 사건에 최선을 다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데요. 좀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뒤팽이 해포 속 파이프를 빨면서 느릿느릿 말했다. 어떻게요? 무슨 방법으로 말이오? 글쎄요. 당신은 이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에버디니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에버디니고 도깨비고 다 모릅니다. 도깨비고 뭐고 그야 당신 마음대로이기는 하죠. 옛날 어느 구두쇠 부자가 의사 에버디니를 찾아와서는 둘이서 마주 앉아 일상적인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구두쇠가 공짜로 진찰을 받을 속셈으로 가령 이런 환자의 병세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선생님 같으면 무슨 약을 쓰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자기 병세를 은근슬쩍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쓰냐고요? 그야 물론 의사의 충고를 써야지요 하고 에버디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충고도 듣고 보답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해주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라도 틀림없이 5만 프랑을 제공하겠습니다. 총감은 약간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그렇다면 하고 디팽은 서랍을 열어 수표책을 꺼내놓으며 말했다. 방금 말한 금액의 수표를 써주시오. 수표에 서명만 해주시면 당장 그 편지를 드리겠소. 나는 깜짝 놀랐다. 총감 역시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한마디 말도 없이 꼼짝도 않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튀어나올 듯한 눈으로 뒤팽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어코 정신이 돌아왔는지 펜을 들고 몇 번이나 머뭇머뭇하면서 수표책을 멍청이 내려다보더니 5만 프랑의 수표에 서명한 다음 책상 너머 디팽에게로 돌려주었다. 디팽은 5만 프랑을 확인한 다음 지갑에 넣어두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문제의 편지를 꺼내 총감에게 주었다. 총감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그것을 꼭 움켜쥔 다음 떨리는 손으로 급히 편지의 내용을 읽더니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달려가 인사 한마디 없이 나가버렸다. 뒤팽이 수표에 서명해달라고 말한 때부터 그는 줄곧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이다. 총감이 허둥지둥 가버리자 뒤팽은 궁금해하는 나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파리의 경찰은 그 방면에 있어선 아주 유능하지. 끈기도 있고 교묘하면서도 교활하고 직무상 필요한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네. 그래서 총감이 D 장관의 집을 조사한 수색 방법을 얘기했을 때에는 그가 노력한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려니 하고 전적으로 그의 말을 믿었네. 그가 노력한 범위 내에서는 말이지. 그렇지. 그가 사용한 방법은 최상의 것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실행되었을 테니 편지가 그들의 수색 범위 내에 감춰져만 있었다면 반드시 눈에 띄었을 것일세. 나는 별 생각 없이 웃고 있었으나 뒤팽은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채택된 방법도 훌륭했고 실행도 빈텀없었단 말일세. 하지만 옥에 튀는 그런 방법이 상대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일세. 총감이 자랑하는 아주 교묘한 수단이라는 게 실상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단 말이야. 그는 그 침대에 자신의 계획을 억지로 두들겨 맞추었던 것이지. 그는 당면한 사건에 대하여 지나치게 가볍게 생각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깊게 생각하여 항상 실패한단 말일세. 이런 점에 있어선 어린아이가 그보다 훨씬 더 영리하단 말이야. 나는 8살 가량 된 어떤 아이를 알고 있는데 그 애는 홀짝놀이에서 너무도 잘 알아맞혀 늘 이겼다네. 작은 돌멩이로 하는 간단한 놀이로 여러 개의 돌을 한 손에 쥐고 홀수냐 짝수냐 하고 물어서 맞히면 맞힌 애가 따게 되고 틀리면 물었던 애가 따게 되는 거라네. 방금 내가 얘기한 그 아이는 친구들의 돌을 몽땅 딴 거야. 물론 그 아이에게는 잘 맞힐 수 있는 원칙이 있었다네.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머릿속을 잘 관찰하여 추측한 것에 지나지 않네. 가령 상대가 아주 멍청하다고 치세. 그 아이가 손을 들며 홀수냐 짝수냐 했을 때 이 아이가 홀수다 해서 그만 지게 되었다고 하세. 그러나 다음번에는 이기지. 왜냐하면 이 아이는 이 바보가 첫 번째는 짝수로 이겼으니까 이 아이의 머리 정도라면 두 번째는 기껏해야 홀수를 질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홀수를 불러야지. 라며 홀수를 불러 이긴단 말일세. 상대가 그보다 좀 나은 아이라면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추리하겠지. 이 녀석은 내가 처음에 홀수라고 해서 틀렸으니까 두 번째는 짝수에서 홀수로 바꿔볼까 하다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조금 전과 똑같이 짝수로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짝수다 하며 또 이긴단 말이지. 자, 이 아이의 이런 식의 추리 방법을 다른 아이들은 요행수로 단정해 버리는데 그게 정말 요행일까? 이것이 아이들 간에 재수가 좋다는 말을 듣는 그 아이의 추리법이야. 자, 이 아이의 논법을 분석하면 무엇이겠나? 그야 추리자의 지적 능력과 상대자의 지적 능력의 일치에 불과한 것 아니겠나? 바로 그걸세.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알아맞혀? 하고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 상대가 누구든지 얼마나 영리할까 또는 바보일까, 선량한가 불량한가, 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알고 싶을 때에는 내 얼굴의 표정을 그 아이의 표정에 가능한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표정에 따라 나오는 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떠오르나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 어린아이의 대답에는 라 로시푸코, 라 브리에르, 마키아벨리, campanella 등에서 엿보인 허위의 심각성보다 더 깊은 논리가 있는 것일세. 결국 자네의 말은 추리자의 사고력과 상대자의 사고력의 일치는 상대방의 사고 능력을 확실히 추측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군. 그것의 실제적 가치는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총감과 그 부하들이 여러 번 실패한 것은 우선 이 일치가 없었던 것과 두 번째의 원인은 상대방의 사고력을 오산한 것, 아니 전혀 계산하지 않은 데 있네. 그들은 자기네들의 재주만 믿고 자신들이 감출만한 방법으로 물건을 찾으려고 했지. 그것은 보통 사람들도 갖고 있는 재주일 뿐이야. 하지만 특별한 범인의 교활함이 그들의 재주보다 뛰어날 때에는 말할 것도 없이 범인에게 진다는 말일세. 상대방의 지능이 그들의 지능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넘어가고 또 이하일 때는 질 수도 있다네. 그들은 수색의 원칙에 있어 임기응변이 없더라도 비상사태이거나 보수가 막대하다면 원칙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도 하지 않고 고작 한다는 짓이 그들의 상투적인 수단을 확장하거나 반복하는 정도였지. 예를 들면 쥐의 경우에도 수색의 원칙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 구멍을 파보거나 송곳으로 쑤셔보거나 두드려보거나 확대경으로 자세히 살펴보거나 집안을 평방인치로 나누어 번호를 매긴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따위 것들은 총감이 오랜 재직 중에 습득한 보통 사람의 지능을 토대로 한 수색 방법 중 몇 개의 원칙을 확대하여 응용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는 사람들이 다 반드시 의자 다리에 구멍을 파고 편지를 감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구멍이나 틈에 편지를 감출 것이라고 짐작한 것이 아니겠나. 자네는 어떨 것 같나?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다 감춘다는 것은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짓일세. 물건을 감출 때 이런 식으로 함으로 힘들게 감춰진 물건은 금방 추측되기 쉽고 실제로도 추측되는 것이라네. 그러므로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도 수색자의 예민한 통찰력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주의력과 열성과 결단 때문일세. 그러므로 사건이 위중한 것이나 보수가 굉장할 때라도 총감의 수색 방법이 조금도 변함없었다는 것일세. 다행히 도둑맞은 편지가 총감의 수색 범위 내에 있었더라면, 즉 상대방의 은닉의 원칙이 총감의 수색 원칙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편지의 발견은 의심할 여지도 없을 테지만 불행하게도 총감은 그에게 철두철미 지고 말았단 말일세. 지의 실패 원인은 D 장관이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를 바보라고 단정해버린 데 있는 거야. 모든 시인은 바보다 라고 총감은 단정하고 이 전제로부터 추론을 내려 판단이 개념을 끌어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한 것일세. 그런데 정말 장관이 시인이었나? 그의 형제가 모두 학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것은 알지. 장관도 미분학에 대한 훌륭한 저술도 있어 수학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시인은 아닐 걸세. 아니, 그건 자네의 오해야. 난 장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는 시인 겸 수학자로서 추리를 잘 하지. 수학자뿐이었다면 그렇게 추리를 잘 할 수 없었을 거고 아마 총감의 수사에 걸려들었을 걸세. 여보게, 그렇다면 세상의 여느 의견과 모순이 아닌가. 자네는 수세기 동안 내려오는 정설을 무시하는 건 아니겠지? 수학적 추리 방법은 오랫동안 최상의 추리력으로 인정되어 오지 않았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디팽은 상포르의 말을 인용하여 대답했다. 모든 세속적 관념 또는 세속적 관례는 대다수가 대중의 의견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마디로 어리석은 일일세. 수학자들은 자네가 말한 통속적인 오류를 보급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온 셈이지. 그것이 진리로서 보급되어 왔다고 해도 오류는 역시 오류거든. 예를 들면 그들은 이런 옷에 쓰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분석이란 말을 대수에 교묘하게 적용시키고 있거든. 이 특수한 기만은 프랑스인이 장본인이지. 하지만 만일 용어의 중요성이 있다면, 즉 용어가 그 적용으로부터 가치를 유도한다면 라틴어의 앰비티우스가 영어의 앰비시오스의 야망을 의미하고 릴리지오가 릴리전 종교를 또한 유도해내지. 자네는 파리의 대수학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인가? 나는 추상적 논리 이외의 특수한 형식에서 발달한 추리의 효력 또는 가치에 항의하는 것일세. 수학적 연구에서 유도된 이론을 나는 반대하네. 수학은 형식과 수량의 과학이고 수학적 추리라는 것은 형식과 수량에 관한 관찰에 적용된 논리에 지나지 않는 것일세. 그런데도 순수 대수학의 진리가 추상적인 혹은 보편적인 진리라고 가정한 것이 큰 오류일세. 그리고 이 오류가 놀랄 만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 수학의 공리가 보편적 진리의 공리는 아닐세. 형식과 수량의 관계에 대하여 진리인 것이 윤리학에선 큰 오류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 윤리학에 있어 부분의 집합이 전체와 같다는 것은 대개 진리가 아닐세. 화학에 있어서도 공리는 소용이 없네. 동기를 고려할 때도 그렇지. 왜냐하면 각기 일정한 가치를 가진 두 개의 동기는 그것을 합치더라도 반드시 개개의 가치의 합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말일세. 관계의 범위 안에서만 진리의 수학적 진리는 이 밖에도 얼마든지 있네. 그러나 수학자들은 습관상 그들의 진리가 절대적으로 보편적 적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일세. 브라이언트가 그의 해박한 저서 신화학에서 이교도의 우화를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들은 의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실화처럼 인정하고 그런 우화로부터 추론한다라고 한 말은 똑같은 오류의 근원을 지적한 말일세. 대수학자들의 경우에는 이교도의 우화를 믿고 있으며 그들의 추론은 기억상실이기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두뇌의 혼란스러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일세. 그래서 나는 D 장관의 대담하고도 당돌하면서 영리한 두뇌의 교묘함을 염두에 두고 상투적인 수색 방법으로 찾을 수 없다는 총감 자신이 제공한 결정적인 정보를 생각하였다네. 나는 장관이 편지를 언제든지 손 닿는 곳에 두어야 하며 감추기 위해 애를 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영리하고도 지혜로운 방법을 채택한 것을 알았지. 나는 이 같은 생각으로 맑게 갠 어느 날 아침에 푸른 안경을 쓰고 장관 댁을 방문했다네. 장관은 마침 집에 있었네. 여전히 하품이나 하며 피곤해하고 무료해서 견딜 수 없다는 듯한 태도더군. 세상에 이 작자처럼 정력가는 없을 거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단 말일세. 나는 장관 못지않게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네. 그러면서 주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척 안경으로 주위를 둘러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네. 나는 장관의 큰 책상을 특히 주의했지. 그 위에는 여러 통의 편지와 문서, 두서너 개의 악기와 몇 권의 책이 어지럽게 놓여 있더군. 한동안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의심할 만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지. 방안을 휘휘 둘러보다 마침내 나의 시선은 벽난로 한복판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구리 집게로부터 지저분한 파란 리본이 매달려 있고 금속으로 장식되어 금만 번드러한 마분지 편지꽂이에 멈췄네. 서너 칸으로 나뉘어 있는 이 편지꽂이에는 몇 장의 명함과 함께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더군. 이 편지는 아주 더럽게 구겨져 있었는데 처음에는 버릴 것으로 찢어버리려다가 그냥 꽂아둔 것처럼 가운데가 둘로 찢어져 있었네. 그 편지에는 크고 시커먼 봉인이 있었고 뚜렷하게 D라는 기호가 있었으며 가느다란 여자 필적으로 D 장관에게 보낸 것이었네. 그것은 편지꽂이 제일 위에 아무렇게나 꽂아둔 듯이 꽂혀 있었네. 나는 이거야말로 찾고 있던 편지임에 틀림없구나 했지. 물론 이 편지는 총감이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한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네. 이 편지의 봉인은 크고 시커먼 D라는 기호였네. 총감이 말한 편지는 작고 빨간 봉인에 S집안의 공장 문장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또 총감이 말한 편지의 주소는 어느 왕족이라고 했는데 이 편지의 주소는 여자 필적으로 쓰여 있었어. 다만 편지의 크기만 일치하더군.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점과 함께 손때가 묻어 더럽고 찢어진 편지의 상태가 D의 빈틈없는 일상생활 모습과는 모순이 되어 보이더군. 게다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찮게 보이려는 의도라든가 편지가 모든 방문자의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는 점을 내가 내린 결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지. 이런 사실들은 편지를 찾을 목적으로 온 내가 충분히 의심할 만하더군. 나는 가능한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그의 관심을 끌고 감동시킬 만한 논제를 끌어내어 장관과 열심히 토론하는 척하며 편지로부터 일순간도 주의를 놓지 않았네. 대화 도중 틈틈이 살펴보면서 나는 편지의 겉모습과 편지꽂이에 꽂혀있는 모양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지. 그러다가 미심쩍은 점을 발견하고는 나의 조그만 의혹마저 깨끗이 사라졌다네. 편지 모서리를 유심히 살펴보니 필요 이상으로 구겨져 있었단 말이야. 딱딱한 종이가 한번 접혀져 그 위를 집게로 누른 다음 그 꺾인 곳과 반대쪽으로 다시 꺾을 때 나타나는 갈라진 선이 있었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지. 편지가 장갑처럼 뒤집혀져 주소가 고쳐지고 다시 봉인을 한 것이 확실했네. 나는
장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일부러 금제 담뱃갑을 책상 위에 놔둔 채 집으로 돌아왔네. 다음 날 아침에 나는 담뱃갑을 찾는다는 핑계로 장관 댁을 방문하여 전날에 우리들이 했던 토론을 계속 이어서 했지. 이때 창문 아래에서 권총 소리 같은 탕 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연이어 놀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네. 깜짝 놀란 장관은 창 쪽으로 달려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네. 그 순간 나는 편지꽂이 있는 곳으로 급히 다가가 그 편지를 꺼내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외관상으로는 똑같은 가짜 편지를 대신 놓아두었네. 그것은 D 기호를 흉내내어 빵으로 만든 봉인으로 집에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간 것일세. 그리의 소동은 총을 가진 사내의 미친 짓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지. 부인들과 아이들에게 발표했지만 탄알이 없는 공포탄을 쏜 것이 밝혀져 미친 사람이나 주정꾼으로 취급하여 금방 석방되었다네. 나는 찾던 편지를 손안에 넣자 장관을 따라 창 옆으로 가 서 있었지. 주정꾼이 사라지자 장관은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나도 인사를 한 후 그 집을 나왔네. 짐작했겠지만 주정꾼의 소동은 내가 시킨 것이었다네. 그런데 말일세, 왜 가짜 편지 같은 걸 그곳에 넣어두었나? 자네가 처음 방문했을 때 찾았으니 그냥 빼오지 않고. 아니지, D 장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대담한 자거든. 또 그의 집에는 그를 위해 생명을 내던질 하인들도 여럿 있는데 어디 될 말인가? 만일 자네 말대로 했다 잘못 걸렸다간 괜히 뼈도 못 추리고 파리 시민들이 내 소식을 알지도 못하게. 그러나 이런 문제 외에도 나에겐 다른 이유가 있었지. 내가 정치적 편견을 가진 것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이 사건에 있어서 나는 귀부인의 당원으로 활동한 걸세. 수개월 동안 장관은 그 귀부인을 자기 세력하에 굴복시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가 귀부인에게 굴복당할 차례지. 편지가 그의 손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그는 여전히 제 멋대로 행동할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곧 정치적인 파멸을 초래할 것이란 말일세. 파멸로 떨어지는 꼬락선이야말로 절벽을 굴러떨어지는 것 같고 숨막힐 지경일 것일세. 지옥으로 떨어지기는 쉽다고 했지만 카탈라니가 성악에 관해서 얘기한 대로 고음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저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더군. 이번 경우에 나는 추락하는 자에게 아무런 동정도 하기 싫다네. 조금의 연민도 느끼지 않아. 그는 무서운 괴물에 파렴치한 천재야. 그래도 총감의 말을 흉내낸다면 장관이 어떤 귀부인한테 코가 납작하게 된 후에 당장 부랴부랴 내가 바꿔놓은 가짜 편지를 읽게 되면 그 위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 꼬락서니를 보고 싶기는 하군. 그럼 자네는 그 속에 무엇을 써넣었단 말인가? 그냥 백지만 넣기도 좀 못하잖아. D 장관을 모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D는 언젠가 한번 빈에서 나를 몹시 애먹인 적이 있었어. 나는 그때 불쾌한 것을 꾹 참으며 언젠가는 이 일을 설욕하겠노라고 마음먹었지. 그의 뛰어난 치력보다 한 걸음 앞선 녀석이 누군지 궁금해할 텐데 단서를 남기지 않는 것도 안 된 일이지 않나? 그도 내 필적을 알고 있으니 백지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넣었네. 이러한 무참한 계획은 아트렉에게는 적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티에스트에게는 어울릴 것이다. 이 글은 크레비용의 아트레와 티에스트 그리스 신화의 복수극 1절이라네.